저희가 이제 행정 조직 작용 구제 절차 중에서 작용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제는 절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행정 작용에서 특히 행정 처분에 관련된 행정 처분 요건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행정 절차와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행정 처분의 성립 요건 중에 또 중요한 요건으로 절차와 형식에 관한 요건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처분의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반드시 행정 처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저희가 행정 작용 중에서 행정 처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여기 있는 행정 작용에서 왜냐하면 행정 작용이 대표적인 것이 행정 입법이 있었고 행정 처분이 있었는데 행정 구제, 진짜 행정 소송의 대상이 저희가 배우기를 행정 처분만 대상이 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 입법과 행정 처분이 행정 작용의 양대 산맥이지만 그 중에서 행정 처분이 중요했었고 그건 행정 구제법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서도 반드시 행정 처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행정 작용에서의 행정 처분, 행정 처분, 행정 행위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또 사실 그런 내용을 대부분 행정작법 규정이 사실 행정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처분의 성립 요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내용적인 내용만 제가 다루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명령이나 허가라든지 그런 속성을 배우고 지난주에는 기속과 재량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내용, 법률에 적합하고 타당하다는 그 의미에서 특히 재량권이 어떻게 행사가 돼야지만 타당할 것인지 정당하게 재량권 행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잖아요. 내용에 관련된 걸 주로 배웠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절차와 형식에 관련된 건 사실은 이제 그 살짝 거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행정 절차에 특히 행정 절차법을 봐야 되는데 그 전 단계로서 1교시에는 이제 행정 처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정 처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밑에 보면 행정 절차법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이걸 같이 보면 이게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성립 요건을 분설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체, 행정청은 자신의 권한,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행정청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청에 권한이 없음에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주체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행정청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자신의 권한 범위 없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행정법 강론이라든지 행정조직법 시간에 배우면 이게 권한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들, 위임을 되는지 아니면 내부 위임을 통해서 정부의 권한의 이제 범위가 문제된 경우들이 좀 몇 개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된 측면, 2번인 내용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성하는 내용이 사실 지난 주차에 배웠던 재량권 관련된 내용이 이거에 연결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배웠던 2주차, 2주차에 관련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타당하다니까 이게 없으면 행정처분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가 2번의 내용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저희가 또 그걸 배워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차와 형식에 대해서 배운다. 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절차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형식은 문서로하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고 해서 사실 형식을 따로 빼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형식도 다 절차도 다 크게 그거잖아요. 절차와 형식, 형식과 절차를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이걸 구별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절차와 형식을 이렇게 따로 3번, 4번 구분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다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3조를 보시면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문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결국 형식에 관련된 문서로 하고 이유와 제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굉장히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측면이 좀 그, 중대해지고 명백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절차와 형식은 같은 건데 특별히 그런 절차 중에서도 이런 문서를 해야 되고 이유 제시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넘어갔습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이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하자가 있게 된다. 하자가 있게 되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이거랑 흐름을 타고 가서 연결되는 것이죠. 행정행위 효력 발생을 방해하는 거를 사정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다만 이런 위법을 따지기 전에, 그러니까 위법이 인정되면 취소될 거 아니에요.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면 승소하는 건데, 승소하기 전 단계로서 애초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처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3주차나 6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3주차, 6주차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다고 하면,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위법 절차의 행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저희 2주차에 배웠던 내용, 지난주 7주차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이 위법을 이루는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승소를 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아까 여기 있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이유는 제소기간에 제한을 줌으로써 대부분 취소 사유니까 91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면 그냥 유효한 곳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기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판례는 어떤 위반한 것들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지만 무효라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거나 명백한데 중대하지 아니하면 취소사유에 불과하게 되고, 취소사유는 이런 제소기간에 제한을 두고 제소기간이 도가하게 되면 다툴 수가 없게 됨으로써 그냥 유효하게 된다. 이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주체의 요건, 내용의 요건, 절차의 요건, 형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위법은 인정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는 있는 것인데 그 하자의 정도가 어떤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효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면 90일 내에 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해야지만 다툴 수가 있다. 만약에 그 90일 내에 소제기를 하지 못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서 다투지 않게 되면 그냥 그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덮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주체에 대한 하자도 마찬가지고 내용상의 하자도 마찬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측면인 거죠, 이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은 어쨌든 절차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 절차가 과연 절차만의 하자만, 다른 것들은 다 준수하고 있대. 주체상 내용상의 하자가 다 없고 다 그 권하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이제 그 내용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혹시 절차상의 형식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인가, 따로 이 독자적인 유혹사유만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당연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될 텐데, 그 다른 경우라면 좀 모르겠는데 절차 위반은 좀 약간 경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차는 행정청이 더 잘하는 것인데 본인이 절차상 어떠한 그 절차나 형식에 의해서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을 때 행정청 수석이 명백하니까 명백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했지만 이게 보통 그런 절차는 좀 경미하다는 것이죠.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중대범죄를 근거해서 취소사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에 문제가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는 하자 치유의 문제가 또 발생. 그 하자가 치유되면 다툴 수가 없게 되는 또 점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어쨌든 독립하게 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 포션이 크지가 않다는 게 이제 이 논의의 어떤 기본적인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독자적인 유혹 사유는 되는데 경미한 하자가 많다 보니까 취소사인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들은 판례에서 인정되기로는 명백한 기본인데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데 그걸 흥결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인정된 판례들이 몇 개 있죠. 그 판례들에 있어서는 무효사라고 본
절차상 위반, 절차상 하자의 경우도 무효사를 본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오히려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치유의 문제인데, 지금 하자의 치유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6주차에 좀 아주 간략하게 나간, 아주 슬쩍 지나간 게 있었는데요. 절차상의 하자는, 그러니까 거기서 요건이 경미한 하자였다는 거. 경미한 하자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대부분 경미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자의 치유에 대한 논의는 절차상 하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행정청이 다시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돼. 하자가 치유되면 보통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상처 부위가 낫게 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 하자가 인정돼야지 국민에게 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잖아요. 이제 치유하게 되면 국민에게 이제 불리한 특히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는 패소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를 좀 좁힐 수밖에 없겠죠. 하자 치유를 야, 적어도 소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라. 소제기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인정해줘야 되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논의랑 같이 연결되는 거. 이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행정처분이 독자적 위법 사유는 되지만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송 제기할 수 있지만 근데 취소 사유인 경우가 많아서 제소기간 문제랑 이런 하자 치유의 문제가 같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 네, 특히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이제 하자의 치유에 관련된 내용에서 인정 요건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취소 사유일 거.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애초에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거나 중대 명백사에 따라서 취소 사유를 따지잖아요. 경미한 하자도 사실 그 내용과 연결되는 뜻이긴 하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3번이 중요한 게 이미 소 제기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절차의 잘못을 딱 보고서 멱살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소송위까지 갔는데 그때 이걸 만약에 쟁송 제기 이후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가 되면 패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런 소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요거랑 좀 구별해야 될 점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30조 행정소송법 30조 3항을 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그러니까 절차 위법이 독자적인 위법이 되는 것처럼 적혀있긴 하잖아요.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을 같이 봐야죠. 2항은 뭐냐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하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뭔가를 하라는 거거든요. 2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라서 제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것이긴 한데 아무튼 3항에서 그 내용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절차에 만약에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그 행정청은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절차를 준수하라고 했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 특히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고 하면 원하는 신청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만 다시 준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한 치유 문제랑 같이 가는 기속력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기속력에 따라서 그냥 이 행정청은 절차만 준수하면 되네.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내용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 허락을 요구했다. 허락을 해주세요 했는데 그 허락을 심사하는 과정 절차가 만약에 누락이 됐다. 그럼 다시 재심사를 해서 다시 또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지금 10주차인가 11주차에 좀 어려운 이런 행정소송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2주 정도 진행할 강의에서 거부 처분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할 거라서 오늘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거. 어쨌든 이런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경우가 많고 치유도 되고 설령 기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구성에 다시 그냥 절차만 지키면 된다. 그 정도로 약간 논의에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행정처분 이번에 효력 요건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까는 그 성립 요건이라고 제가 해놨었잖아요. 표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대한 거 있는데 이제
갑자기 5번 도달주 이건 뭐냐? 왜 효력요건 이름 바꿔놨냐고 할 텐데, 글쎄 저도 이걸 왜 굳이 효력요건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책들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특히 5번 같은 경우가 이것도 절차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처분에 관련된 의사표시가 문서가 아까 문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문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송달돼서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도달조차도 안 됐다고 하면 애초에 처분이 없던 거 아니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야.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야 이거 약간 제가 절차 중에서 그나마 형식이 좀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로 해야 되고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니 문서라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심지어 송달까지는 도달을 해야 될 거냐.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안 지키면 정말 더 큰 문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보단 4번이 문제고 3번 중에서도 4번이 문제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거니까. 심지어 문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줘야지 뭐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하여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도달이 안 됐다고 하면 우편을 못 받았다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겠죠. 그게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3, 4, 5는 제가 그래서 이제 효력 요건이라고 표지는 달아왔지만 옆에 그냥 5번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1, 2, 3, 4, 5 보시라고. 3, 4, 5의 내용은 다 절차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3번이 일반적인 절차, 4번이 중에 이제 형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문서와 이유 제시였잖아요. 5번은 송달이 되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는 뭐 민법에서부터 당연한 내용이고요. 저희 행정절차법 15조에도 문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런 조문들이 두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맹점이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애초에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송달을 꼭 이렇게 문서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교부 송달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냥 공고하는 방법으로 퉁칠 수는 없는 것인지라는 논의가 있거든요. 도달주에 이 예외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냥 이제 이렇게 도달이 안 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4조 사항을 보시면 송달받자가 관보에 이제 공고하게 되면 아니면 인터넷에 공고하게 되면 그냥 도달이 안 돼도 퉁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호는 뭐 주소를 알 수 없다. 이거는 뭐 다고 보시는데 2번이 좀 중요하겠죠. 송달이 불가. 애초에 이 성격이 누군가를 콕 집어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저기 대표적으로 봤던 것은 처분적 고시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고시, 그 행정 규칙은 애초에 행정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행정 처분을 받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 매출 지정 결정 고시인데 그거를 고시 형태는 공고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 법률을 누구 특정하게 행정 입법이든 뭐 이런 법률을 누구에게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고만 관보에 게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 이 성격상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공고하고 특히 15조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것인데 그냥 특별히 다른 효력 발생 시기를 두고 있지 않으면 공고하는 것도 2주 지나면 그냥 효력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 그냥 안 날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은 처분적 고시는 특별히 거기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자 않는 이상 보통의 경우 공고하려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 그런 문제랑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인 저희가 의사표시를 예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뭐 명령이나 허가 형태의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정한 처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봤던 것 같이 이제 좀 약간 처분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속성상 송달의 방법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고한 걸로 퉁쳐버리게 되니까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권리구제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 정도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이런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도달 관련된 특히 송달, 5번은 송달, 뭐 도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5가지 요건들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과연 그 하자는 있겠죠. 하자가 있을 텐데 아까 배웠던 중대면백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체는 이거 좀 주체는 좀 심한 거니까 그 내용이라 사실
저희가 내용을 위주로 배웠잖아요. 이번 내용부터 보시면 보통 중대한 위반이라도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2번이 대부분인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명백하게 좀 보이긴 하잖아요. 명백하게 보이고 권한이 아닌 것이. 그리고 권한 넘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은 거니까 중대할 수도 있겠죠. 또 원칙적으로 무효로 받는 것이 원칙일 텐데 최근에는 아까처럼 얘기했죠. 권한의 위임이라든지 어떤 그 권한의 범위 설정에서 이 행정청한테 이게 좀 이렇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좀 덮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취소 사유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2번과 비교해서 보시면 2번은 중대한 위반인데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인 거잖아요. 3번 절차는 아까 본 것과 같이 대부분 경미한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청에게는 명백하지만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취소 사유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보는 판례들은 2번, 3번과 관련된 2번, 3번 판례, 1번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2번, 3번 관련된 판례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취소사유에 걸리고 90일 지나면 다툴 수가 없다는 거랑 연결된다. 자, 이제 3번 중에서 약간 베이직한 게 이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3, 4, 5는 다 절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 형식, 문서로 하고 이유 제시해야 되는데 특히 앞에 있는 문서가 문서조차 없었다면 문서가 필요한 경우인데 문서조차 없는 경우라고 하면 무효인 것이다. 근데 이유를 제시하는 걸 어디까지 이유를 제시하는지는 약간 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순한 이유 제시, 경미한 위반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다.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겠죠. 예. 그러니까 그나마 아까 절차가 대부분이 취소사유인 경우에 비해서는 형식, 특히 문서로 아닌 경우 무효도 있긴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무효로 가까워졌죠. 도달은 송달 자체 안 했다고 하면 무효이다. 적어도 문서도 없고 송달도 안 됐으면 진짜 이거 무효로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도달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시송달로 해서 송달로 퉁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냥 이제 오히려 이제 취소도 아닌 거죠. 하자도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1, 2, 3, 4, 5번을 저희가 오늘 절차 시간이지만 3, 4, 5가 특히 행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3, 4, 5번을 보시면서 1, 2번도 같이 보시라고 특별히 이거를 수업 시간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사실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체에서의 무효, 물론 내용 절차에 있어서도 무효인 경우들이 발견되긴 하죠. 만약에 진짜 예외이긴 하지만 거의 경우 수가 많지 않지만 무효로 밝혀지게 되면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살짝 배우긴 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에서 제가 한번 넣어보면 보통 이런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불가장력 자체가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 다 취소 사유에 인정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불가장력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일 1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취소에만 요구되는 것이지 무효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당연 무효의 경우에서 저희가 민법 시간 4주차의 민법에서 약간 배우긴 했었지만 애초에 무효와 취소 같은 경우는 무효는 애초에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시간 제한 없이 또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어느 절차에서 꼭 이 절차가 아니라 다른 절차에서도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이건 제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민법은 그래도 3년, 10년이었는데 특히 그리고 또 의사표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정행위의 취소는 반드시 쟁송에 의한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만 취소될 수 있고 물론 저희가 배운 것처럼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기가 스스로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투어야 되는 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송도 이런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지 않으면 취소인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존재를 존중해서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고. 다툴 수 없다는. 취소를 받고 와야지. 그 얘기인즉슨 90일 지났으면 그 행정 처분 자체도 다툴 수가 없고 행정처분과 연결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다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연결되는데. 근데 이제 무효인 경우는 이런 조건들, 이런 어떻게 보면 공정력, 구성력, 효력, 불가정 이런 것들 다 인정되지 않으니까 무효인 경우에는 90일 1년이 아무리 경과해도 언제나 다툴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무효 사유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취소 안 하고 오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판단해 줄 수 있다. 행정소송법 11조에서는 뭐 그런 점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전제되어 있는 거죠. 효력 유무니까 효력 유무를 줄이면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무효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행정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 해석상 보면 취소 사유인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판단할 수 없다는 거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이제 이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부가적행력 자체가 취소에만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효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누구나 다툴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런 무효 자체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자의 승계도 사실 좀 간략하게 넘어가긴 했었는데 하자의 승계는 좀 약간 뭐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야. 이게 다 결국에는 제소기간 도가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보면 예, 연속하는 이 자체가 하자가 승계된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무효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무효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정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누구나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다툴 수 있지만 굳이 후행행위를 안 다투더라도 선행행위 자체를 언제든지 선행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거니까 예. 첫 번째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은 90일 지났을 때 좀 이렇게 시간은 지났고 뒤에 뒤따르는 다른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에서 다투면서 소송이 이제 앞에 걸 다툴 수 있냐는 건데 아니 무효에는 애초에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 무효행. 그러니까 무효행위에는 선행행위 자체도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고 후행행위 다투면서도 다툴 수가 있다. 근데 취소는 그게 안 되니까 막 판례가 막 말을 엄청 베베 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결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그제서는 취소 사유가 인정되겠지만 만약 연속하는 행위가 독립하고 별개라고 하면 A 취소 사유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다. 않는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개념 왜냐면 결합하여 동일한 경우가 많지 없거든. 대부분 독립해서 별개의 법적 효과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들이 나오는 것이었는데 무효는 애초에 결합해서 동일하든지 독립해서 별개하든지 아니 애초에 선행행위 자체를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는데 이 논의 자체가 다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인 선행행위 한 자는 당연히 후행에 승계 된다. 그러니까 후행행위에서도 무효 다툴 수 있다. 근데 그냥 선행행위 자체도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그러니까 당연 무효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승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선행행위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당연히 이제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승계를 보지 않고 당연무효 된 선행행위 자체를 언제든지 90일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 승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논의가 굉장히 심플해지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보느냐 문제는 그러니까 얘기했던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한데 무효라고 보면 되게 심플한데 무효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무효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원흉은 바로 다른 것보다 이 불가증력 90일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법리가 구성. 그러니까 무효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에 대한 권리 구제는 90일 1년, 90일 1년 이런 거 없다. 본안 판단에서도 할 정도인데 이게 쉽지가 않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효인에게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여기 사실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과연 어떤 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다니까요. 아까 행정소송법 여기 11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뭔가 이 처분의 무효와 관련된 이 관련된 선결이 관련됐다는 거잖아요.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민사소송에 계속 중인데 처분의 무효를 굳이 확인받아 올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랑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애초에 이 문제가 뭐냐면 무효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좋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정소송을 좀 전문으로 하면서
무효 진짜 정말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왜냐면 제소기간 도과해가지고 이미 10년 전에 10년 전 사건이니까 다투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이제 조세소송이었는데, 10년이 뭐예요? 10년이 지금 거의 20년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애초에 문제된 게 IMF 시절에 벌어진 거였고, 98년도, 99년도에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그게 이제 소득세에 관련된 게 2000년인가 2001년도에 부과가 됐고, 그 소득세를 가지고 이 재산이 넘어가시는 하면서 이제 뭔가 같은 발생된 게 이제 최종적으로 한 2002년,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소송을 거의 15년 정도 후에 2008년인가 2009년, 2008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 수임을 했었는데, 이미 시간이 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5년 지났으니까 91년이 아니라 15년이 지난 소송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군다나 그건 조세소송이라서 필수 전체로 조세 심판도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무효사유인 경우라고 하면 조세 심판도 안 받아도 되고, 91년 제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무효를 주장했겠죠. 무효사유. 그래서 진짜 제가 그 당시에 그 내용에 관련된 걸로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저는 사실 이렇게 절차 형식 도달에 대해서 이제 크게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을, 지금이야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능했었지만, 사실은 실무에서 이렇게 도달이 안 된 경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형식이나 도달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도달을 한번 주장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판사님이 그걸 도달 자체가 됐는지가, 왜냐하면 통달했는지 자체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행정청이 그걸 입증하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도달 자체만 주장했으면 안 됐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좀 억울한 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사님 보시기에 입원을 가서 하게 되면 괜히 이 중대명백서에서 명백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논증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5번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무효를 쉽게 놔가지고, 제가 승소하고도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1심에서 전부 승소하고 2심도 전부 승소. 물론 이제 피고행정청이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뭐 다 이겼죠. 다 1심, 2심, 3심 이겼는데, 저도 제가 어, 무효로 그것도 조세소송에서 인정받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하니까 되긴 했었죠. 예,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한 30분이 지나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서 이제는 본격적인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